신재용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없이 저는 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아마 김해 시민들을 앞에 두고 한 거의 5년 만에 앞두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10차 발굴을 해서 또 성과도 많이 냈고, 그런 이제 기존의 성과와 함께 또 새로 된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선동 고분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금강가야의 무덤 대선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대선동 고분군은 가야 무덤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보시면 이제 금강가의 세초 기록이 나오고요. 가야 선주민들, 즉, 순동기 시대의 사람들의 무덤도 확인되고 있고, 대선동 고분군의 동쪽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이제 발표는 즉 대선동 고분군의 발굴 조사 성과와 함께 주위 금강가의 세태기 그리고 금강가의 멸망 후의 대선동 고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시 중심은 후기 목강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이제 발굴 성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금강가야에 대해서는 오가야조가 있고, 그리고 가락국기에 수로왕의 탄강 및 공구, 호왕의 혼인기사가 중심이 된다는 걸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동 고분군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로왕릉, 수로왕비릉만 김해시 내에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대선동 고분군의 발굴을 통해서 왕들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대선동 고분군이고, 여기가 남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바다였다고, 1세기 때부터 저희들이 한 5세기까지는 이쪽이 다 바다고, 칠산동 고분군도 역시 이 칠산도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대선동 고분박물관이 되겠고, 대선동 고분군의 위치는 역시 구지봉과 생활유적인 봉황릉 유적 사이에 대선동 고분군 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보게 되면은 이쪽이 지금 소중부지인데, 소중부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서 지금 이제 정확한 내용은 차후 끝나면 이제 현장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청동기 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 이전에 주민의 무덤 및 생활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동 고분하면 역시 가야 시대 목감묘부터 석실묘까지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성동 9차 발굴할 때, 그때 이제 고인돌 1호가 정상부 주능선의 정상부에 가까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 이전에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할 때는 요 주변 지구를 일찍으로 해서 이 대성빌라, 대성맨션 앞에서 지성묘 한 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묘관 길이가 685cm인데 반해서 여기는 한 2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의 규모로 봤을 때도 신분의 격차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금 저기 보시면은 29호와 저희 대선동 고분군 박물관에 주로 이제 조사했던 91호, 88호 그 동쪽에 폐총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차 발굴이라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발굴했던 곳에서 이렇게 목감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덮개가 나무가 아닌 돌로 이제 덮는 구조였는데요. 재밌게도 보시면
아까 대성동 고분군의 지성묘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여기서도 이런 마제 소촉이 나오고, 예,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제 석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홍도라 불리는 토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이러한 토기들은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 말기에 홍도, 즉 적색마연 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산화철을 바른 다음에 그 마연제로 싹 깨끗하게 마연을 합니다. 근데 대성동 1호 같은 경우는 지성면은 보시다시피 붓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잘 다듬지 못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성동 고분군의 지정면을 왜 보시면 이 자체는 저희들이 청동기 아까 후기의 말기라고 했는데 후반이라 했는데 그건 BC 기원전 4세기가 됩니다. 근데 이 토기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는 토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철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그 지정묘를 편년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역시도 아까 지정묘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의 것입니다. 이 자체로 봤을 때는요. 그럼 BC 4세기 때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그 철부가 있거든요. 단조 철부가 요게 이보다 위에 이거 좀 다중개석입니다. 여러 개 개석이 겹친 건데요. 이쪽 부분에서 그 개석의 딱 그 바닥에 위에서 이 철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토기하고 마제 석검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유리입니다. 이 유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 개석과 개석 사이에 제 목걸이를 뜯어서 뿌립니다. 뿌리고 그래서 이 간하고 또 이 개석 사이에도 또 뿌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목걸이를 그거를 아마 뜯어서 부장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장 방식은 지금 처음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유리가 포타시 유리라 해가지고 예, 보통 저희들이 기원전 1세기 빠르면 기원전 1세기고 보통은 그 기원 후 즉 AD 1세기 이후에 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낙바름 유리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통영기 시에 주로 나오는 초기 설기 시대에 나오는 그 유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늦은 시기에 이제 포타시 유리가 나와서 연대를 이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철부하고 포타시 유리 요건 좀 한식 계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원전 1세기 전반군으로 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차 조사에서 이쪽에서 무덤과 함께 청동기 시대 수열로 보는데요. 아마 이 역시 이제 대성동 그 지성묘하고 같은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저희 그 폐충인데요. 91호 옆에 이 동쪽 라인으로 이제 이 폐각들이 확인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거는 이제 정비한다고 좀 많이 돕고 왔지만 이쪽도 그 계단식 밭이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기하가마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기하가마가 한 10m 이상 되는 기하가마가 둥려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기 이상이 확인이 되는데 이에 의해서 이제 가마가 꺼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조성이 그럼 꺼지는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기하 가마에 의해서 무덤의 파괴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도굴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저희 대성동 고분군은 세 가지 피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심한 게 도굴,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기하 가마에 의한 그 파손, 파괴,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무덤끼리의 중복, 현상에 의해서 좀 자료가 100% 그렇게 나오지 않는 아주 일부만 저희들이 실제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토기들은 기원전 1세기에 해당되는 토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는 대선동 고분군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이제 이 자료를 넣냐 하면은, 그럼 대선동 고분군의 동쪽 부분, 지금은 평지죠. 이 구간은 과연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대선동 고분군의 취락지는 어디입니까? 봉황도 유적이죠. 예, 거기에 왕성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개 무덤도, 조개 무지도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 구지봉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봉황동이 신가평이라면은 보통 다평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락국기 나오는. 그리고 그 다평을 지금 구지봉에 가까운 이쪽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다중한호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서쪽 구간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이 남쪽 구간에는 좀 조사가 되었지만, 역시 이 동쪽 구간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호인지, 그 한호라는 건 뭐냐면 둥근 도랑이거든요. 즉 방어치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게 방어치락이 되려면은 이 안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자리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논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안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지금 발굴 조사를 해서 나름의 좀 의미가 나오는 게, 이제 보시면 촌동시대 폐기장하고 두 가지인데, 이게 후에 다 교란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실제 이 주거지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옆에 이제 토기 석기 폐기장에서 이제 이런 유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동 지성묘보다는 빠른 시기인 청동기 시대 후기의 후반대 유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우로, 이런 식으로 한우로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V자에 가까운 Y자라고 친다면 짧은 Y자, 그런 형태로 되면서,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방어시설이라고 얘기할까요? 좁지 않습니까? 내려갈수록. 그러면 빠지면 쭉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반 도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U자상에 가까우니까 그건 나오기도 편하겠죠. 예, 그런 이유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동 고분군의 발굴 조사 성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선동 고분군에서 조사된 거는 이제 묘제로 치면은 모든 무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목감묘, 그 다음에 이제 목감묘인데, 목감묘도 이제 부각이 없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정기 목감묘라고 하고 있고요. 부각이 있는 것을 이제 후기 목감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냐? 같은 목각인데, 부각의 여부라는 건 뭐냐면은 지배 계층이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확실하게 지배 계층도 분화가 돼서, 지배의 어떤 상하 관계가, 신분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을, 이 후기 목감묘 단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성동에서 확인되는, 목감묘는, 저희, 기원 후 AD 1세기, 이제, 중력경으로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목감미가 확인이 되고, 1세기 때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아까 보시는 폐총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세기 때 무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중심 문화는 이제 후기 목감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시면은 이제 양동이께 있고 구지로가 되어 있는데, 구지로가 관광 안내센터에 있는 센터 앞에 그 도로 유적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대선동 고분군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무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 낮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신불이 높지 않은, 즉 대선동 고분군의 지배자 집당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북쪽부터 보겠습니다. 북쪽에 지금 여기가 관광 안내센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잔디를 입힌 데가 원형 보존구역입니다. 즉 여기에 이게 고려시대에 토성이 지나갑니다. 토성이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토성이 이제 나오는 이 토성 아래에서 이제 목감묘 5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고려시대 기어가마 나오고 여기가 구지로입니다. 근데 여기가 없어요. 도로 구간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성동 그 고분군은 경생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지금 이쪽 구간, 그리고 나머지 주변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주력으로 하였다면, 저희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는 이쪽 구역, 그리고 이쪽 구역하고, 그 다음 시체 발굴조사, 요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이 말단부 쪽에 왜 기억을 아까 하러 말씀드렸냐면은, 이 말단부 쪽에 대성동 29호, 대성동 45호라는 3세기 때 무덤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구지로 유적에서도 3세기 때 목강묘가 확인이 됩니다. 즉 전기 목강묘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성 아래에 그 목강묘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3세기 때 초반에 전반에 목강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구릉이 그대로 이렇게 웨이브를 튼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그러면 뭐냐? 여기가 미구릉, 이 미구릉의 참여연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데가. 그럼 무슨 말이냐? 발굴을 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만, 여기 10차 때도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시골 조사를 2000년도에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는 아무 유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3세기 때 무덤이나 2세기 때의 빠른 시기의 목감묘도 이 구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진 것이 대성동 고분군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기 좀 힘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워낙 이 주 능선상이 워낙 이제 좋은 유적들이 나와서 세계유산에도 가야고분 세계유산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이제 목감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릉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원래 발굴할 때는 맨 처음에 가열숲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이쪽 그 수릉원의, 서쪽 부분에 이쪽에서 이제 이 목감묘, 사무 목감묘가 출토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대성동에서는 가장 빠른 목감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채, 예, 그 두 개가 나왔고, 두 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 계통이라고 보이지는 이제 그 과라고 불리는 꺾인 창. 요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단유 생문경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거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채가 나왔다는 점과 이런 유물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마 목감묘 단계의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목감묘 시대는 이제 와지토기 시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무른 토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셋불 손잡이가 달린 먹긴 항아리가 이제 특징이 되어 있고, 이게 주머니 모양의 토기가 또 이 목감묘 단계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죠? 앞에는 앞에 이미 재밌게 송원영 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좀 따분하지만 학문적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선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 그 대성 5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까 주변지구 대성 아파트 앞에 거기서 이제 이 목감묘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배계층의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철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 철촉이 이제 두 점이 나왔는데, 이 철촉이 두 점이 나와서 좀 철기 부장은 닿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전환경이라고 하는 한나라 중국경이 상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재사용했던 것으로, 어차피 거울은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는 그 유물이기 때문에 아마 재사용한 것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이제 그 허리띠 장식으로 앞에 그 바컬 있지 않습니까? 그 장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동물형 대구가 나옵니다. 말 모양하고 호랑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김해에서는 동물형 대구가 나오는 곳은 무덤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성동 고분군하고 양동리 고분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동리 고분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 호랑이 모양 대구가 그 띠고리가 없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 115호에서 이 목감묘에서 호영대구, 마영대구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딱 청동기가 아까 중요하댔잖아요. 신분을 상징하고. 근데 딱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유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대구들이 나오는 그 무덤인 목감묘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물이 작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통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역시나 철기 위주의 철기가 많이 부장이 되거든요. 목감묘라도. 그런데 여기는 철기 부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호영대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이 기원은 우리가 스키타이라든지 그런 흉노 쪽에 있는 그 북방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형 대구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진안건역입니다. 즉 고조선의 유민이 정착했다는 진안인인데요. 즉 경주건역, 신라건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이러한 그 동물형 대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기사처럼 변진 작과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안인이 이제 변해에 살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진안인의 무덤일 가능성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논문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테레리라고 지금 해놨는데 테레리는 고분군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거지라 이런 이제 그 구덩이들 인공적인 구덩이를 이제 발굴이 되는데 이 호영대구가 출토가 된 거예요. 무덤이 아닌 그 생활 유적에서.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또 형태가 다르죠. 근데 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보통 우리가 호영대구 같은 경우는 이 동모형대구는 저희 김해 쪽에서는 2세기 전반에서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2세기 말의 유물이 아닐까. 즉 아마도 이 생활체력지에서 나왔지만 아마 2세기 때 해당되는 무덤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레리에. 그래서 아마 테레리 고분군도 우리가 9월 15일 날 학술대회를 합니다. 테레리 그 유적에 대해서 9월 15일 날 1시부터 저기 김해문화원 그 공연장에서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제 광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 정기목감묘. 정기목감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딸린 무덤, 두각. 즉 뭐냐 하면은 이 딸린 무덤, 이 무덤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즉, 그래서 이 무덤이 가장 빨리 나온 대형 목감묘가 162호불이 되겠습니다. 양동이. 대성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급에 해당되는, 목감묘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목감묘, 이 시기에 해당되는 목감묘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거기 저 북쪽을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이런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아까 사라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갈, 이 고사리 문양, 어떤 분은 이제 소용돌이 문양이라고 하는 이 고사리 문양이 붙은 제갈이 있고요. 이 무덤은 아까 115년에서 한 200년경을 보고 있는데, 또 유명한 이유가 이런 이제 봉상철부라고 부르는데 막대기 모양 이제 그 덩이새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신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꼭 간을 받치는 형태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랑의 철기 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랑의 거울, 물론 이게 한식 거울이고 한식 거울을 모방한 모방 거울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가 없죠? 토기가 한 점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시대부터 이제 철기가 집중적으로 부담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토기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고사리 문양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성동 45호 무덤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이게 7m가 넘습니다. 여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시대 기하 감화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불법 쓰레기 매장, 여기 건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쓰레기가 다 덮여 있었어요. 그 밑에 흙이 좀 남아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4세기 말에 목각묘가 거의 100년 이전에 목각묘를 파괴하고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 라인을 못 잡은 거예요. 다 도굴되고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무덤에서 이제 이렇게 휘어진 한두 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이 한쪽에 이 철기들이 모이는데 이 맨 위에 한두 대도가 있고 그 밑에 검하고 이 철모하고 그리고 화살촉이 나옵니다. 그 밑에 한 40점에 가까운 이 아까 말씀드린 덩이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는 또 이 토기로 봤을 때는 양동이 162호 바로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크기의 무덤은 대정동에도 있어서 저희들이 대전동 고분군에도 등장기에 목각묘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대형분이 이 종각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성 밑에 이제 목각묘 확인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쪽 부분이 인도 부분이죠. 더 조사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건데, 여기도 역시 이런 성각을 만들면서 해서 파괴도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아마 묘의 주인이 아마 누워 있었고, 이쪽에 이제 토기들이 다량으로 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으로 따지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길게 니은자나 디귿자형으로 아마 유물들이 더 놓였을 겁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10매 이상의 봉상철부, 덩이새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낚싯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촉, 특이한 화살촉들. 그 다음에 새스랑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경도 얘기할 수가 있고, 어로도, 즉, 바다 낚시라든 그런 어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이게 45하고 동식이거나 그거보다 한 단계 늦은 단계의 대형 목각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에 사라졌지만은 아마 빠른 시기에 목각묘가 있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성동 45호가 바로 이 위에 이제 대성동 45호가 있고요. 이 밑에 대성동 46호라는 무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차장 부지의 1호 목각묘보다 늦은 단계인데요. 이것도 역시 6매가 넘는 대형 목각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7호 목각묘가 주부각식 목각묘가 파괴하고, 역시 두 무덤 간의 연대차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그래서 연대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 이렇게 매장 주체부까지 들어옵니다. 파괴를. 그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다 바닥 유물은 이 3점밖에 없고요. 요 2점은 이제 아마 목각에서 등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둥이 6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무덤도 아마 도울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됐으면은 거의 양동이의 급에 관한 그런 유물들이 나왔을 것인데, 이 보시면 이 철책만 해도 거의 10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전동 고분군의 어떤 대형물이 계속 이어져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2호분이라고 10차 발굴조사, 즉 동북쪽, 부르릉의 동북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132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전동 고분군에서는 이 토기, 즉 대부 광고라운 와질 토기인데요. 이렇게 줄이 쭉 쳐져 있죠. 이런 토기들은 진안 쪽의 토기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전동 고분군은 이게 부장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십자 발굴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양동리에도 이러한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양동리 고분군의 안만 나오고 대성동이 안 나오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뭘까요? 고사리 문양이 달린 검이라든지 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시글 조사가 제가 했는데 그 시글 조사 했을 때 2000년도에 그때는 고사리 문양만 확인이 된 게 있었습니다. 철편이. 그래서 과연 없었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작은 무덤이죠. 소형문대도 이렇게 한두 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조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모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철모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가까이의 근접용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칼이었겠죠. 칼이나 검이고. 그러면 이제 원거리는 당연히 화살이겠죠. 활하고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근거리에서 또 먼 거는 당연히 창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투겁창입니다. 나무를 끼우는 겁니다. 즉, 이 살상력이 이제 뒤에 보시면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여기 나오고 있고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성동 전기목감의 특징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과 순장식속이 없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기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토기양은 적고 철기가 다량으로 부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이유가 무덤 규모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대성동 전기목감에는 평지각감 미구령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목감면은 이 두 고분군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당시에 2세기나 3세기 때 특히 목감묘 단계에 다른 가야 나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서는 이런 대형 목감묘가 확인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감묘 단계부터 아마 김해가 여러 가야 나라 중에서 맹주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도의 어떤 장으로 제가 대성동 후기 목감묘 문화라고 별도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기가 금강가의 문화의 정성기입니다. 우리가 정성기라 해가지고 사람들은 영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우리가 영토 국가, 영역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 개념은 4세기 때는 별로 그렇게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고구려 백제 같이 이런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일찍부터 고구려 백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토 전쟁을 합니다만, 이 신라나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상무사 기록에는 뭐 빠른 시기에 나오지만 그게 좀 섞여 있어요. 그 중간, 그 다음에 3세기 때 4세기 때는 전쟁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갑옷류들은 뭐냐면 다 4세기 때 중력 이후입니다. 그거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은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지방이 동아시아가 그 56국을 맞이하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시국에 의해서 우리 남쪽에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역 국가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층 분화가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동하고 대성동 고분군이 전기목감할 때는 세력을 다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왕을 냈던 데는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세력은 비슷합니다. 위치는, 신분은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양동리 고분군이 대성동 고분으로 이제 완전히 상하 구조로 가는 게, 즉 대성동이 왕이라면 귀족 정도의 수준으로 양동 고분군이 그 체계로, 지배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대형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초대형묘가 뭐냐면은 30제곱미터, 묘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무덤이 양동리 고분군에서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뒤에 보시면 순장습석이라든지 이런 부작 유물에서 대성동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양도 그렇고 질도 떨어진 거기 때문에
대전동 고분군이 이제 군강가야 왕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확장되는 시기가, 그리고 왕건이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금강화 전성기고, 이때가 영역국가 이전의 초기 국가 단계, 고대 국가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상위 지배계층, 즉 대전동 고분군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몇간 20m 이상인데 단독묘가 있고 또 주무각신묘가 있는데, 이 초대형 묘가 대전동 고분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장, 즉 유물을 다량으로 부장합니다. 유물을 주로 어디로 부장하냐면 장변하고 발 아래쪽에 이제 부장을 하는데, 그 바로 발 아래쪽에 토기 부장이 극대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부각이 되겠습니다. 딸린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단독 무덤이 이정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부각이 없다고 해서 이 무덤의 신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이 같은 시기인데요. 대전동 이본문이 정상부에 있고, 저희가 말한 최스퍼부는 여기에 주부각식으로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은 시기는 비슷한데, 위치는 대전동 고분군, 대성동 2호가 더 좋죠. 높이 정상부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주부각식입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즉, 신분, 왕급 무덤도 직계와 반계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신라에도 보면은, 진지왕, 진흥왕 그런 계열이 나눠지듯이 아마 이런 최고 지배자 계층들도 그러한 이제 매력별로 아마 그런 관계, 혈연적인 관계라든지 신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장 습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집 및 관 안치를 이제 졸받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덩이색, 철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장이 되는데, 특히 철제 갑줄과 말 갖춤, 그 다음에 도질토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제품들입니다. 이런 철제 갑주와 덩이색과 함께 중요한 게 사치품, 그리고 외계 유물인데요. 이 외계 유물은 이제 환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왕급 무덤은 낙동강 제 서부 권역 중에 대전동 고분군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급하고 기정묘, 그리고 중하위층, 이 동시기의 무덤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즉, 이 구지로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70호는 이제 이쪽에 있고, 이 70호와 88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다 대형묘입니다. 그 다음에 기정묘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주부가격을 갖고 있지만, 이 대형급, 즉, 30m 이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즉, 양동리 고분군이 2위 계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유물, 특히 토기의 다량 부장이 바로 대성동 29호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39호 부각이고요. 이게 또 기하 가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각과 39호 부각과 기하 가마가 파괴가 심하고, 또 이쪽이 뚫려 있죠. 여기가 도곡역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동관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따로 구덩이를 판 이제 2열 주부학식이 있고요. 여기는 이거보다 규모가 작은 이제 기족급에 해당되는 주부학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입니다. 순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그러면 순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무덤에서 인골이 출두로 다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몇 개가, 한 개 되면은 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수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합장묘도 있잖아요. 그럼 합장묘하고 어떻게 순장묘를 구별할 거냐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충족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성을 갖고 있느냐? 동시성을 갖고 있는 합장묘도 동시성을 갖고 있죠. 예. 강제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즉, 강제성이라는 거는 순장묘 계속 이어진다든가 복수로 이제 나온다면은 그건 이미 제도화된 거죠. 예.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식민제도가 차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노예 주인하고 따라 죽은
순장 무덤하고는 인구의 위치나 소유 착장 유물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순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로 순장자가 이게 88호, 아까 송은영 관장님 말씀하셨던 그 88호의 충청도에 있는 여기에서 있는 순장자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20대 초의 청년이고 10대 후반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둘 다 머리 장식을 하고 있고 목걸이에 있고 이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순장자들은 이러한 그 목걸이나 이런 도자가 손칼이 나오면은 그 빈 공간에서 그 인골이 안 났다 해도 순장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명이 부장됐다가 점점 이제 그 사람 수가 많아집니다. 그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게 이제 저희들 그 91호가 순장자 6구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 70호분에서 이 부각 순장으로 추정되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태기의 5세기 초로 가면은 이 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애호사고 있죠. 꼭 호위하는 듯한. 즉, 이 시대가 고구려 남정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보호하는, 무덤을, 주인을 보호하는 형식처럼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예안리 77호 무덤입니다. 이게 성인 남자고요. 소아는 성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아 한 명이 나왔고, 이 대성동 이제 39호 저희들 노출 전시관에 있는 39호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각인데요. 이 보시면 요 주인이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슬이 있고요. 이 이제 돌로 깔았죠. 이렇게 받치는 돌로 깔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은 갑옷을, 허리 갑옷을 소찰로 만든 비늘 갑옷이라는 거를 깔고 거기에 한 대도 놓고 여기가 목 가리개 갑옷하고 투구를 놓고, 그러니까 이 하나 세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세트 하나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투구 목 가리개 이제 비늘 갑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갑옷도 나옵니다. 판갑옷이 모서리에서 나오는데 이게 투구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거 판갑에 붙는 이제 목가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벌이 나옵니다. 판갑옷.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 묘 주인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고요. 이 주변에 철기들도 많이 부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그 피장자의 오른쪽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치아, 대퇴골, 이 엉덩이뼈죠. 엉덩이뼈 밑에 허벅지골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성년 후반 여성으로 이제 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구슬과 함께 구슬이 이제 확인이 돼서 순장자가 한 명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배가 엉뚱하게 고배가 이게 한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엉뚱하게 투구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순장자들이 뭐가 주로 갖고 있다고요? 목걸이 아니면 손칼, 도자라고 하는 손칼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어린아이니까 성인 남자에서 나온 게 아까 그 손칼이고요. 이 녹각, 즉 사슴뿔로 만든 손잡이고요. 지금 이거 펜던트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걸이지만 거기에 달리는 이제 부적으로 생각하는 송자구동 펜던트가 있고 흑공이 있고 구슬이 나왔는데 이게 소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에 의해서 신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분 차이가 없죠. 이 두 사람 간에. 그래서 친년 관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묘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39법을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말씀은 허리 갑옷, 그 다음에 목가리개, 여기가 투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주의 밑에 깔려 나온 그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묘주인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이러한 판갑옷도 나왔고요. 그러면 아까 비순장자에서는 이런 구슬이 나왔고 주변에서
이 투가 하나만 딸라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순장자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가야의 여전사.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십니까? 네. 가야의 여전사가 대성동 57호분입니다. 왜 가야 여전사, 그게 왜 가야 여전사라 불렸냐면은 투고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제 순장자는 3명이 하게 되고 있거든요. 숫자가 안 맞죠. 그 다음 갑옷이 이제 순장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묘 주인이 놓이는 가운데에서 갑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장자들이 머리맡에서 3개 나왔기 때문에 한 개가 더 많게 나왔기 때문에 투구가. 그래서 이거 순장자 거로 본다. 그럼 그 3분이 다 임신운이 있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전사. 그 다음에 노동을 많이 한 그런 이제 인골 형태였다. 다리뼈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전사로 그렇게 이제 역사 스페셜에서 나갔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엉뚱하게 그 순장자 근처에서 투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성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도 순장자일 것이다. 즉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순장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제 여성의 경우는 목걸이도 하고 있고 손갈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주변에서 이제 시중드는 묘 주인공을 시중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머리에 투고가 있는 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시위, 그러니까는 호위무사.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순장자, 즉 여기가 묘 주인공이 놓이는 곳에도 묘 주인공이 여기에 놓입니다. 동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요. 지금 보시면 이 순장자 3분이 계시는데 여기가 발가락이 또 있습니다. 통으로. 아마 목계 위에 있는 게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순장자 이렇게 1분, 2분이 놓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봤기 때문에 설마 이 충전토 이 위에도 한 명이 할머니가 또 순장자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진짜 중년 유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했는데 인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인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일단 2단으로 나오는 애는 없습니다. 순장자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순장자가 이런 충전돼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가식 순장이라고 한다면 주각을 놓고 그 주변에 소형의 석각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앞단계 형태가 뭐냐면은 지산도 73호에 보시면 이게 바깥에도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부등각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묘각 내에 여기가 이제 석각이 있고요. 이쪽에 이게 따로 순장각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부각이 되겠고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전각과 묘각 사이에 무덤을 순장묘를 놓은 거죠. 그래서 대가야식 이 무덤의 연대차가 거의 이것도 70년에서 10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대가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다 들은 내용이실 건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가야 이제 금강가야가 쇠퇴하는 시점 공고로 남정 이후에 우리가 한 426년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별개의 부각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기부터 복층동에서는 계속해서 복층동은 앞시기와 마찬가지로 동네 복층동에서는 별도의 부각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계토대왕 남정 이후의 어떤 역학관계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가 이 5세기 4분기부터 저희가 금강가의 세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바깥에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각이. 근데 이 사람들 부각을 계속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안에다 이렇게 2단으로 판 겁니다, 2단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도 순장자가 다 있습니다. 있고,
이건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시기 사석기 때도 보면은 구덩이 파가지고 약해 구덩이 파갖고 거기다가 유물을 부장하는 토기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부장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부각처럼 토기 뭐 그릇 받침하고 예, 항아리들을 막 잔뜩 넣었어요. 10점 이상 넣었어요. 근데 요걸 다 드러내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요 경계하고 있는 게 갑옷이 떨어진 거고요. 이 토기들을 치운 겁니다. 여기 붙어서 뭐가 나오냐면 인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벽에 붙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꺽쇠가 나옵니다. 즉 관을 예, 고정시키는 꺽쇠가 나옵니다. 즉 곽이나 관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건 부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각을 만들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거를 똑같은 높이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유물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판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다음 시기에는 이런 부각이 대형 무덤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제 부각은 이제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야트맣게 파가지고, 예. 73호분, 저희들 석각묘, 대형 석각묘,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야트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토기를 묻는 그걸로 바뀝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가 조사했던 이제 7차 즉 88호분 옆에 있는 85호분에서 이 한 분이 나오고 이제 또 이 소환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성이고 또 이것도 여성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소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령은 좀 성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뚜껑, 이게 지금 돌 뚜껑이거든요. 이미 한번 도골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무덤도.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이제, 이 분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여기 다리 부분에서 칼이 나옵니다. 이건 지코문이라 해갖고, 일본의 문양이라고 해가지고, 직선 문양, 뭐, 그 다음에 할 모양처럼 생기는 그 곡선 문양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그 나름 규칙이 있는 그런 문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형 철정하고 덩이쇠하고 마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물만 보면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크기는 대형분이 아니고 중형분의 작은 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라가야나 고령의 대가야나 그쪽 지역은 8m가 넘는 무덤을 만들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형의 봉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고충고분이라고 하고, 대선동 고분은 정성기가 언제다? 4세기나 5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는 무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봉분이 없습니다. 낮은 봉분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라져서 없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대선동 못 가면 또 바다 깊이가 깊어집니다. 후대로 갈수록.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나온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봉분으로 가겠죠. 즉, 깊이 팔수록 봉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목각묘가 되면서, 이제 이 돌로 만든 이제 시설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보시면 29호분하고 108호, 95, 94호, 23호. 제가 지금 달리 해놨죠? 위아래를. 뭐가 다를까요? 상하가 어떻게 다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철정이죠. 덩이쇠죠. 즉, 여기는 덩이쇠가 지금 바닥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88호에도 덩이쇠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이 없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드러내는 상태라서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돌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점 안 나와서 한 5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100점 이상씩이 나옵니다. 100점 이상씩. 자, 그런데 어때요? 29번이 가장 빠른 거랬죠? 우리가 이 푸기 목감매 단계는 여기가 이제 부각이 놓이는 건데요. 이게 동일 부각식입니다. 부각이고. 그러면 여기에 묘 주인공이 놓이는 겁니다. 즉,
받침으로, 묘주인공의 받침으로 철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108호분도 합장묘라고 봅니다. 왜 합장묘라고 보겠습니까? 이 두 개,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 두 분 간에 신분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묘로 보는 겁니다. 즉, 위치가 좀 동떨어졌다든가, 뭐, 그러면 순전자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무덤, 왜냐면은, 이 머리 쪽에서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계 유물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제 그릇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하고, 손등 거울하고, 이쪽에서 다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이분하고 이분의 다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장묘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제 보고서에 이 정확한 성별이 안 나왔는데 부부로 보고서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기 한 분의,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점토가 깔려 있죠. 아마 점토 다짐 위에, 한 분의, 여기서 이빨이 나왔거든요. 그래. 한 분의 시신. 그 다음에 이 철정 위에 또 한 분의 시신. 그래서 두 명이 놓인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묘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 94호가 특이하죠. 자, 이 95분도 보면은 이 무덤 두 개 다 보면 중령분입니다. 즉, 기정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정묘가 아니면 왕군 무덤인데, 아이의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장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귀족의 무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굴이 안 된 겁니다. 이것들은 다 도굴이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 95는 구릉 정선부에 있는 거고, 이거는 14니까 동쪽 평지 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도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90점에 가깝은데, 이거는 100점이 넘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토기가 놓인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 아마 이 위에 토기가 있었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만큼 다 철정을 다 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묘주인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95호에도 108호분 이상의 유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94호, 그래서 23호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이제 돌로 깐 다음에 그 위에 이 철정 까는데, 이 위에 여기가 이게 거울입니다. 청정 거울. 여기에 이제 무덤 주인공이 묘주가 안치가 되는, 이게 순장묘가 순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주인하고 순장자하고, 여기도 또 순장자가 있거든요. 여기 머리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처박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해서 신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 3호나 8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에 철정을 깔지 않고, 이제 이 3호분 단계까지는 넓적한 이러한 큰 돌들을 깐다면, 5세기 초반부터는 이렇게 작은 돌들을 전체적으로 깔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의 수혈 석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밝아서 여기가 지금 돌을 띄엄띄엄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바닥이 둥근 옥관으로 이제 놓인 걸로 여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순전자고요. 다시 지금 보시면 이제 다 순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호분에도 꺽쇠란다. 정인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매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1호분하고 1호분, 2호분, 3호분이 다 공통적인데요. 한쪽 담벽에 쭉 나열시켰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마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철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장 유물을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단단한 토기, 앞에는 와지토기라고 좀 무른 토기라면 이제 단단한 토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9번이 이게 이제 최초의 도지토기라고 하는데, 앞시계 와지토기에는 뭐냐면 하로 모양 토기들이 특징입니다. 하로 모양 토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로 모양 토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고요. 이 투창이 이게 이런 이제 구멍이 뚫립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무덤에서 이제 이렇게 단단하면서 뿔 모양이든지 원형 모양에서 띠고리 모양으로 그렇게 변하고요. 그다음 문양이 하얗게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세기 초에, 이제 세태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성기 단계의 토기들인데, 보시면 이것도 아마 이런 기대에 도출되는 부분에 아마 토우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 가죽신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색조가 굉장히 자연유가, 녹색의 자연유가 완전 자연스럽게 돼서 우리가 가야 토기의 미라면은 이제 요 토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토기를 이제 보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왜 떨어졌느냐? 여기가 그 복원한 부분입니다. 복원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게 만약에 다 남아있으면 이건 100% 보물값이다. 이게 왜냐면 가장 빠른 시기이고 가장 가야의 상징인 곡선미를 잘 보여주는 문양하고 구성대가. 그래서 이건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전동 고분군 이 유물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럼 이게 아마 나중에는 김해박물관에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저번만 있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일본에 이 당시에 94년도에 일본에 이제 가야전을, 일본에 가서 특별전을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유물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먼저 수습을 했는데 이 대각부분이 남아있는 거를 수습 못한 상태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간 사람도 까먹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다 이제 인수를 받았거든요. 아마 같이 찾아가지고 붙이면은 충분히 보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영역국가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여기가 김해입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김해의 금강가를 얘기한다면 역시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신계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금강가야가 최상이고 그 다음이 이제 양동리하고 이제 복청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김해의 이 도질토기 4세기 때의 토기, 그 5세기 초에 이런 그 굽다리 접시를 보면은 이렇게 밖에 꺾이지 않습니까? 한번 접은 듯한, 그리고 다리가 높은, 이런 접은 듯한 그 고배들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은 김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이고, 그 다음 창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영역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은 이제 김해 가야가 컨트롤할 수 있는, 즉 김해의 그 명을 받는 그러한 체제로 편입된 걸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금강가야 토기 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영역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대신에 이 시기에 보면은 하말에는 통영고배라고 해가지고 외질고배가 안 나옵니다. 토기 문화 좀 달랍니다. 근데 그 통영고배라는 거는 또 김해도 나오거든요. 그건 전 가야 지역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가야가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철저하게 김해 대성동 세력은 좀 보수적입니다. 자기 걸 고집을 많이 해요. 지배자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양동하고도 그 공유를 안 합니다. 아까 하루 모양 토기 하얀 장식이 있죠? 그거 양동이 없습니다. 하얀 장식 있는 하루 모양 그 그릇 받침은 그 복천동에 딱 한 점 있는데 그것도 작습니다. 대성동에는 많이 좀 대형분에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자기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기술을 그런 걸 잘. 그래서 이 외질고용고배를 금강가야의 특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보니까 아마 이제 얼마 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거 이제 복숭아 씨 한번 나왔죠. 네. 그럼 복숭아 씨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것도 제가 발굴을 한 건데, 이걸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발굴할 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게 그 토기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흙이 들어져 있어서 이걸 이제 드러내는데, 흙을 드러내는데 뭐가 씨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묻어라. 그래서 뭐냐면은 흙 전체로 들고 박물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1호가 정리될 때, 그때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거죠. 발굴 당시에도 이 복숭아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 복숭아가 그럼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도교하고 좀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무덤을 하게 되면 그 제사 지내는 공원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으로 이제 상어 이빨들이 나옵니다. 즉, 대구나 경주 쪽이나 포항인가? 거기 돈백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한 이제 빨판 상어. 이 빨판 상어의 이빨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빨판 상어 주변으로 해서 유기물질이 나옵니다. 아마도 상어 한 마리, 작은, 빨판상 작으니까 그걸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1호 항아리 안에서 참돔 5마리분의 뼈가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렇게 좀 색깔이 있죠? 이거 좀 조직 분석을 좀 맡겨야 되는데, 아직 안 맡겼는데, 아마 젓갈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요 안에서 이게 나왔고, 재밌는 건, 이 75부는 바닥에서 이제 깔려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급전에 접시에 있던 게 아마 쓰러져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상어 이빨은 유토개 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안에다가, 잘라서, 부위별로 잘라서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 모양 토기는 왜 중요하죠? 오리는 영혼의 전달자. 예. 즉, 내세와 연결시켜주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88원 옆에서 소와 말의 사지고라고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소 이빨입니다. 소의 하악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호에도 소와 말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와 말뼈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제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 소와 말은 하늘에 지내는 제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의에서. 그렇다면 무덤에 이게 놓였다는 얘기는, 이 무덤의 옆이나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무덤의 주인공의 신분이 제사와 관련되든가 아니면 최고 높은 지바제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덕리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꾸러미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더 있을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아까, 시신으로 깔았던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럼 이거는 왜 깔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리새에는 철 소재, 그러니까 이런 단조 철기 같은 걸 만들 때 이 부분을 이제 단야, 대장간에서 쉽게 말하면 뜯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소재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기록, 삼국지 기록에 하면 화폐처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땅 밑에 있던가 이제 받침 없는 것들은 아마도 이 소지신, 지신한테 바치는 어떤 비용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이 무덤에는 이렇게 이 한두대도 이제 전기 목감에부터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곡도, 구분칼인데 아마 그 창의 역할로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왕급 무덤인 88호와 1호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창입니다. 나무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끼우는 것이고, 이거는 나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불리는 투겁창이 되는데, 이걸 끼우는 겁니다. 즉, 이 시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살상력이 이게 더 훨씬 높습니다. 즉, 이건 또, 긴마 전술에 사용하면은 굉장히 적합한 무기가 철모지 창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말씀드리느냐? 이 창은 일본에서는 야리라고 불리는데요. 전방 후원본, 즉, 자기들도 호족이나, 왕들의 무덤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부정칸이 있습니다. 그 부정칸에서 이게
100매라든지 뭐 50매라든지 이러한 창들 군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세기 때는 일본에는 무슨 문화가 없습니까? 말 문화가 없어요. 지금 뭐냐? 말갖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이 발달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모가 발달을 한 겁니다. 이거 하면서 말갖춤하고 4세기 때는 또 갑옷하고 비늘 갑옷하고 그렇게 세트를 이루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 야리 창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옷입니다. 뭐 늘 잘 보시는, 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김해 박물관의 상징이죠. 대성령 2호 판갑에 있는 이 새 모형을 가지고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심볼로 삼고, 그 다음에 18호의 투구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57호 순장자 여전사라고 하는 그분의 투구가 되겠습니다. 68호 이제 비늘 갑옷이고, 이게 이제 3호 부분에서 나온 이제 비늘 갑옷은 이런 이제 허리에 차는 것들은 아마 상부에는, 몸통에는 설이 아닌 가죽으로 만든 게 아마 사용됐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테레리 갑옷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앞에도 그렇고 이런 고사리 문양 같은 게 여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여기 목걸이 뒤에 여기도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덩이형 순장 있는 93호에서도 그 목걸이계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걸수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9호 판갑옷이 있고, 이렇게 판 갑옷이 있고, 이 목걸이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성령 고분군이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판갑하고 이 비늘 갑옷하고 같이 부장이 됩니다. 대형 무덤에. 근데 이제 복천동 고분군은 판갑옷 중심입니다. 거기서 또 말갖춤도 더 많고, 그래서 중단기병, 중단기병은 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마무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은 이 기마무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류. 예, 이거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따비 형물이고, 육제형 삼날이 되겠습니다. 이건 살포. 살포의 역할은 뭡니까? 살포가 왜 중요하죠? 예, 농기구인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꼬. 이제 우리가 구획론이 있으면, 물꼬,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경우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살포가 왜 중요하느냐? 농경의 상징이에요. 이거 아무한테나 이 살포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또 옥전 고분군에도 길다는 형태의 그런 살포가 있는 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어구,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 바늘,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삼지창 이거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대성령 고분군에서는 망치 종류, 대성관에서는 망치 종류는 안 나옵니다만, 그 쇠를 자를 때 사용했던 길이 한 50cm, 60cm의 그런 큰 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정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것도 철 집게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갖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 갖춤은 저희들 4세기 2,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세기 2, 4분기부터 이제 철제 갑옷이 나오고 있고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 대성령 고분군은 이러한 이제 기마무사를 뭐 경기병이든 중장 기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마무사는 있었다. 근데 양동에서는 이러한 말투구라든지 마갑도 있습니다. 그 대성동에는 있는데 말갑옷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동리 고분군에서는. 또 이제 마구의 등장 시점도 약간 좀 늦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중심은 이제 그 대성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갈에 이런 이제 고사리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사리 문양을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이제 어떤 분은 이 고사리 문양을 인도의 산치 대탑에 있는 그 고사리 문양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가야 불교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사리 문양은 총동시대에 암각화에도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뭐 이제 소위 뭐 양동리형 철기라고 하는 그 소현돌이 문양이 달린 그걸 얘기하시는데 진안에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삼시세탑의 운영으로 가야불교를 얘기한다면 신라도 역시 진안권도 역시 가야불교가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청동기 시대부터 불교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너무 비약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들 70호 유술 수정제하고 이제 유리 목걸이들이 되겠습니다. 2호가 되겠고요. 이거는 뭡니까?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빛인데 이 비치 고복은 우리나라에서 비치 강산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비치를 이렇게 비치를 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마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고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아니다. 굳이 대소동 고분처럼 외계 유물이 많은데 이것도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성기를 보는 이유가 동아시아 교섭의 중심 국가가 금강가야인 것입니다. 그게 철과 철기로의 수출을 했다고 저희 삼국지에도 나오고 있고 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개무역 그리고 이 5, 16국이라 하는 혼란한 국제 정세를 이용한 외교 등을 통해서 금강가야의 어떤 교섭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이제 중국 및 북방에서의 수입품 주로 금동 제품이나 청동 제품인 이런 사치품들 위주로 중국과 북방에서 갖고 온다면 외에서는 재료과의 교육 및 안전적인 철기 수급을 가해서 하기 위해서 병력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징품으로 이 청동부기인 파영동기, 통영동기, 하살촉, 그 다음 석자살촉, 철촉, 철창 등이 확인이 되는데 이걸 혼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그 중국이나 북방의 이러한 사치품이 나오기 전에 대선동도 큰 획기가 두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성대학교가 발굴했던 데하고 대선동 고분군이 발굴했다고 차이가 납니다. 희한하게도 대선동 고분, 경성대학교 발굴할 때는 그때 가장 대외적으로 유명했던 것이 파영동기입니다. 파영동기인데 그 파영동기가 이제 하고 통영동기인데 왜 유명했을 수밖에 없느냐? 전문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도굴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수직으로 묘강의 끝에서 파가지고 두더지식으로 그렇게 도굴을 하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가운데 위주로 도굴을 하니까 양옆은 내가 손이 가는 부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경성대학에 했던 파영동기나 통영동기는 다 어디서 나왔다? 숭장묘가 나오는 거의 그 위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같이 도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발굴할 때는 도굴경에서도 금동 제품이 나오고 서역 유리가 나오고 바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외계 유물만 있을 때하고 이런 북방의 유물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4세기 중기의 어떤 동아시아 정세를 보게 된다면, 역시 부여와 고구려가 있고, 이때 이제 모형선비가 세운 전년이, 지금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년은 이제 조양이 중심이 되는데, 점차 이제 북경인 개, 그리고 안양으로 수정되는 업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도하면 점차 어디로 가게 됩니까? 중원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으로. 그러면서 370년 왕갈 때까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표라고 하면 이 조양 옆에 있는 이 부표라는 데서 발굴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여기가 이제 라마동이라는 동네에서 200여 개가 넘는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또 이 조양 지역에서 나오는 선비계라고 알려진 무덤들에서 이제 나오는 유물들이 대승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무덤인데요. 이게 이제 허리띠 장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버클의 끝부분이고요. 거기 사이사이에 장식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문양들이 여기는 이제 용 문양이 있죠. 두 마리. 한 마리 점실이고 하면 이제 머리만 있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서 발굴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일본의 이제 박물관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려한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얇은 정으로 영수 쪽으로 지금 쳐가서 이 문양을, 날개 문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발달된, 세공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저희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진에서, 서진과 동진에서 만든 걸 보고 있고요. 이것이 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70호분에서도 또 나오고, 이게 한 점이 나왔습니다. 즉, 도굴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다 털린 거죠. 털린 거고. 근데 이게 왜 살아남았냐면은 보시면 이 88호분이 돌들이 사이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 도굴꾼들이 우물을 가져가도, 이게 바닥에 나무가 있었다면은 꺼질 거 아닙니까? 돌 사이에 있어서 이게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국시대 분들이, 이제 우리 총동부상 있잖아요. 보면은, 아까 뒤, 속 보면은, 굉장히 아픈 정성질을 하는데, 뒤는 별 신경 안 써요. 똑같은 거로,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가 나릅니까? 이거는 무슨 색깔이죠? 청색이죠. 그럼 청색은 뭡니까? 녹입니다, 녹. 예, 구리.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게 도금한 거거든요? 앞에만 도금한 거예요. 예, 뒷면은 도금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는 도금을 안 했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은 양쪽 다 도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성과가 있고요. 이 음모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음모도 아까 말씀드린 뭐와 연결됩니까? 도교하고 연결됩니다. 저 불로장생에 해당되는 영약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모가 되는데, 이 음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신라권역입니다. 경주에 정성목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조각조각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실흔적들이 확인이 돼요. 아마도 옷에, 예, 염을 하면서 그에 아마 음모로 덮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부패도 좀 맞고, 영혼이 살라는 의미에서, 내세에서도 그런 의미로 아마 같이 묻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거울이라든지 이런 칠기, 이렇게 녹료를 사용한 것도 다 또 주칠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고급, 이거 이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29에서 나온 칼인데, 여기에 지금 흑백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것처럼 청동의 칼집 장식입니다. 끝장식입니다. 이게 88에서 나온 건데요. 이걸 조직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중국제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 칼집하고 같이 나오는 게 은제품, 그 다음에 청동제품, 두 가지 종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치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낮은 치기가 북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남화동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도 확인이 돼서 아마도 이 낮은 칠기를 그래서 복원한 것들이 복원해서 작가가 만든 게 저희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방산 유물,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합장묘입니다. 합장묘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슴 모양이 있고 이게 간식입니다. 머리에 쓰는 사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식입니다. 누르뜨리는 기 이식이 되겠고 이게 마구가 되겠고 이게 말 안장의 앞뒤 그 안교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농구류,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루와 솥이 세발 솥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복이 되겠고요. 철복이 되겠고 여기도 뭐가 나온다? 진시대공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유물 빼고는 저희하고 많은 이제 비슷한데 그 뒤에 거를 더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것도 역시 한 번만 이제 뭐 한 건데 이것도 뭐 아까 동색 큰 항아리 있잖아요. 91호분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 예, 그릇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역시 남아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도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여기에 이제 순장자 보는 이제 구슬이 있고 동복이 여기 있으며 여기 금동가는 이 도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굴경이 서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복, 예, 대성동에 그건 길림에 있는 부여가 있는 유순호와서 굉장히 유사하고요. 여기 라마도 선비의 쪽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금동강패. 신라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한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 91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들하고 많이 유사하죠. 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역계 유리가 나오고 있고요. 92호에서. 이 같은 색깔에 있는 것들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 사슴뿔인데요. 이건 나무로 만든 겁니다. 이 남아동에서. 즉, 이제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건데, 예, 그 몽골에서는 이거는 아마 여기서 출토가 됐는데, 제가라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아닌, 아마 말에 씌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흉노숲 속에 사슴이 또 사슴 역시 영혼의 전달자입니다. 신과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말도 이 뿔을 씌워가지고 사슴뿔을 씌워서 장식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영향을 받은 예, 그러한 이제 말띠 드리개라든지 제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문양이 있는데요. 이거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성동 고분군이 조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물들이 이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했는데 로마 글라스 그리고 이런 이제 허리띠 장식, 그다음에 간 이러한 마구 다 저희들 쪽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라 고분에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 유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야유 시기에 나오는 거고 이게 고분 시대에 나오는 건데요. 일본에 예, 분포하는 겁니다. 파영동기. 예, 주로 화살통 장식, 활의 그 방패 장식으로 알려져 있죠. 보면 이제 이게 13호에서 나온 건데 이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그건 이제 중형하고 소형인데 소형인데 일본에서는 대중소가 다 나옵니다만 저희는 대형하고 소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야유토기의 그 주조 틀 용범이라고 하는 게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시노가리에서. 그래서 파영동기의 원산지는 이제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특수하게 우리 쪽에서 요구한 뭐 유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제 연구 성과를 좀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파영동기의 그 생산지는 일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통영동기는 일본산이라고 하는 주장과 우리 가야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웅이암으로 만든, 즉, 벽옥으로 만든 이러한 그 화살 모양, 그 다음에 방주차 모양, 그 다음에 그런 청도로 만든 화살 쪽인데요. 지금 보면 일본의 메스리야마라든지 오도산 이런 유적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처음 나온 그 외계 속촉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 1점 정도 나오고, 그건 좀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직객이라 해서 일본의 그 생활용 속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대부분 우리 쪽에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고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사용했던 우리 쪽 기술로 만든 게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산으로 보는 이제 고호우라고 총자고 등이 있는데요. 다 마구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마고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이제 중국에 줬다고 지금 일단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총자고등은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아까 신라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그 천자고등을 이미 대성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의 발굴조사에 어디라 둔다면 역시 가장 큰 건 이것이 되겠죠.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철은 바로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뭡니까?
윗분들은 사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 동맹관계를 자기들 초래적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최상위품들을 헌상하는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뭐냐? 바로 임날부설이 허구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택의 무덤, 여기가 아까 제가 말단부에 있는 수혈석각인데요. 73호. 여기가 이제 약간 구덩이로 해서 부상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무덤, 묘강이 7m가 넘는 수요시 석강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걸스문, 아까 고사리 모양의 판거벗인데 역시 도굴 때문에 요거 편만 지나고 있고 찰갑, 그 다음 아구. 이거는 이제 그 칼 손잡이 이걸 보고 이거는 이제 하사동 장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85분 안교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강가의 멸망 후에, 즉 이제 멸망 후에 또 532년도에도 지금 이런 석실무들이 확인이 됩니다. 행여시 석실묘들이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일제, 1915년인가 14년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늦은 시기에 복문이 아마 요 관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 너무 오랜 시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